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7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가 되었네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 특성만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왜 우울증을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 중요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우울감 또는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울감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알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우울한 느낌? 이런 정도는 좀 구분이 가능하는데 이게 임상적으로 흔히 말하는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준의 그와 같은 증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울 증상인지 그냥 단순한 우울감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뭐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고 일반적인 그런 느낌인지 이렇게 그냥 잘 모른 채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인데 불구하고 우울 증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울증이다,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증상들을 한 9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증상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생각에서의 그런 우울 증상도 있었고 느낌, 감정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정신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모습들도 있었고 어떤 자살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행동의 특성들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증상들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바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우울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뇌과학 측면에서 특별히 이제 신경생물학 부분에서 뇌 안에 있는 그런 신경세포 간에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울증이 이렇게 이제 발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질환, 질병과 우울증이 같이 이렇게 겸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상황들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 생각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개인적으로 신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어떤 여건들, 일종의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폭넓게 우울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았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부분을 보면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증상도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원인도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잘 관리가 될 것이냐 꼭 그렇게만도 아닐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식 중에 약을 사용하는 방식, 약물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은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루어 갈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울 증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울 증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단가민 가설, 단가민 시스템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은 좀 한번 그 약물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시냅스라고 해서 신경세포를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약간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냅스 전 신경세포와 시냅스 후 신경세포라고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 신경세포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후 신경세포에서는 전달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받는 거. 그래서 신경세포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체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이렇게 상호간에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울증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란 게 무엇이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세로토닌,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상대 발음이 어려워요.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파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 전 신경세포와 그다음 후 신경세포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 전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후 신경세포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 안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와 같은 단백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움직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이렇게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세로토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운반체에서 수용체로 이렇게 잘 전달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시 운반체 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로토닌이 그렇게 재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우울 증상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렇게 전달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세로토닌이나 여러 가지 도파민이나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밖으로 나왔는데, 운반체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 또는 나오기 전에 나오려고 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또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방어하는, 억제하는 그와 같은 이제 치료제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항우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되고 더 활성화가 되고 하는 그와 같은 작용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은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는 틈이 있고 그 안에는 운반체와 수용체가 있고 그 안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항우울제 약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아주 간략하게 잘 보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항우울제, 즉 우울약이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은 주로 이와 같은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다시 재흡수된다거나 아니면 수용체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수용체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데 작용을 하는 그와 같은 약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은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세 가지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우울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9가지는 있다라고 했었죠. 그 9가지 중에 특별히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 같은 분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도 나름대로 전공 분야가 있는 거죠. 예, 우울 증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공 분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연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어서 그 연구 결과들을 쭉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는 자살 사고라든지 뭐 이와 같은 자살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이제 활력이라든지 각성 상태, 그러니까 이제 수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부여하는 거, 뭔가 이렇게 막 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어떤 쾌감 같은 거, 유쾌함, 즐거움 이런 거에 이제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구 결과들을 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만은 또 말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건데 그 많이 있는 것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가 특별하게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살 사고라든지 활력이라든지 각성 상태, 그다음에 뭐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항우울제라는 것을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항우울제라는 것을 쓴다고 했을 때 어느 하나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게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경 전달 물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의 상호작용이라는 부분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항우울제를 개발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항우울제는 아직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이렇게 세로토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항우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우울 장애를 다루는데 우울 증상을 다루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항우울제의 그런 종류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 그 각각의 약들마다 그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먼저 항우울제 그 우울약 중에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삼원계 항우울제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그냥 TCA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약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이 돼 왔죠. 그런데 이 약물의 장점은 뭐냐면 통증 관련된 우울 장애하고는 효과가 좋고 편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한 수준의
우울 장애에는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은 뭐냐면 변비라든지 체중 증가라든지 또한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과량으로 이렇게 복용했을 때에는 예, 신체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에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살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 약물은 별로 효과를 보지 않는 그와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유형의 그와 같은 항우울제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개발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가장 많은 그 연구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알려진 그런 약물이 뭐냐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SSRI라는 그와 같은 약입니다. 근데 이 약에는 수많은 또 다른 약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특성을 다루는 약 안에는 그 뭐랄까 제목들, 약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약의 이름은 좀 더 다른 이야기 말들이 있는데, 다른 그런 약물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은 세로토닌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방어하는, 그래서 단백질 생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그래서 우울 증상이나 그리고 우울 장애들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SSRI라는 약물은 우울 장애라든지 강박 장애, 섭식 장애,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월경전, 불쾌감 장애 이와 같처럼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낮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SSRI라는 약은 성기능 장애라든지 그다음 장기 복용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특성이 나오고, 근육이 이렇게 경련 증상이 나타나거나 불면증이나 초조함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나타나요. 그다음에 위 부분이 위장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증상들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특성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SNRI라고 해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이와 같은 유형의 그 같은 약물은 심한 그리고 치료 저항성 우울 장애에는 효과가 좋대요. 그 다음에 정형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 뭔가 이렇게 딱 짜여진 그런 진단 규정상에 나타나지 않고 우울장애이기는 한데 어떤 증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와 같은 내용들에 있어서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체성 우울장애, 과수면, 비만, 과체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초조라든지 불면,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성기능 저하, 고혈압 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도 개발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약물은 이제 DNRI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체성 우울 장애, 과수면, 성기능 장애, 인지 저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데 고용량, 그러니까 많은 용량을 이렇게 먹었을 때에는 경련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다친 환자에게는 이것은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초조함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라는 것은 비정형 우울장애, 치료저항성 우울장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음식물이나 약물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서 다른 약물을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이와 같은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항우울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울 증상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다른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해서 그렇다면 안전한 것이냐, 그렇다면 치료 효과가 이거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임상 시험을 통해서 해봤을 때 이 약물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은 있지만은 이것이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준의 그와 같은 부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우울제, 우울약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약물들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5가지보다 더 많아요. 더 많고 각각의 그 영역들마다 또 세부적으로 약물들의 이름들이 상당히 뭐 한 5가지에서 6가지씩 각각의 하위 약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0가지, 30가지 되는 약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약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을 그렇다면 그 2, 30가지나 되는 그 같은 약물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증상에 어떠한 약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요. 그래서 증상이 어떠하냐를 이렇게 이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증상별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물들은 불면이라든지 이런 수면 장애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것은 TCA, 삼환계 항우울제라고 얘기하는 TCA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통증이나 신체 증상 관련해서는 TCA뿐만 아니라 SNRI 이와 같은 세로토닌, 피네프린 이와 같은 제흡수 억제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체중이 증가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DNRI라든지 SNRI라든지 SSRI라든지 이와 같은 약물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기능 장애가 우려되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DNRI가 오히려 이제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즉 증상별로 어떤 약을 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약을 쓰는 데 있어서는 심도 있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별로 이제 약을 이렇게 이제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선택하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을 또 보냐면은요. 일단 이분이 어떠한 증상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증상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우울증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5가지 이상의 우울 증상 중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강하게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아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하는 증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1차적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떤 우울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울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요 우울 장애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속성 우울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파괴적 기분 부전 우울 장애 뭐 이와 같은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 장애도 상당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우울 장애에 이렇게 소속이 되느냐 이와 같은 것도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물이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약물의 부작용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임상가죠. 그런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이 약은 어떤 환자인데 특별히 더 잘 맞는다. 어떤 상황에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살펴볼 테고요. 그다음 과거에 약물 치료한 경험이 있는지 가족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가족 중에는 우울 증상 중에 이제 유전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봤을 때 직계 가족 중에는 그와 같은 우울증의 그런
가족력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따져보고 그다음 비용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예, 정말로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임신 중에 있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 이처럼 연령대별로 우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약을 쓰는 데 있어서도 연령대별로 다르게 쓰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나의 우울 증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예,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가지고 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바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인 것이죠.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약 종류라든지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이야기, 그런 가족의 이야기, 그런 내 증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약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울약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치료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울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해라고도 표현하고 소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제 사라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 기능, 정신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같은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재발 방지예요. 그러니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일상생활 관리들이라든지 약물 관리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울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울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의 회복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울증은 재발이 잘 되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한 번 우울증이 이렇게 발생한 그런 사람은 보통 20대 중후반에서 중반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발생한 사람은 두 번째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50%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세 번째 우울증으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75%.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90%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울약을 썼는데 이게 재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울약을 쓴다라는 측면은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뇌에서 그 신경세포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단순히 뇌 차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족 관계도 있었고 지역사회 환경도 있었고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원인들을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뇌 상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우울 증상을 낮추는데 약을 써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지는 모르지만 내 주변의 상황 그리고 내 일상의 삶들, 내 삶의 상황들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발의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보통 약을 쓰면서 우울 증상을 관리를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갖다 한번 먹어봅시다.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2주 뒤에 봅시다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이렇게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약이 그 환자분에게 적절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약을 먹었을 때 약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을 2주 정도로 잡는 거예요.
보통 약을 먹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면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그게 나타나는 시점을 한 2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 그렇게 2주 정도 두고 보고 난 다음에 한번 그 변화되는 모습들, 증상이 감소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나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가는 그 기간을 최소한 2주에서 6주 정도를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치료의 시작 시점인 거예요. 시작 시점에서 벌써 6주 정도가 소비가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울 증상을 이제 떨어뜨리는, 감소시키는 그와 같은 시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보통 6에서 8주 정도 또는 12주까지 한 2달, 3달 정도를 그 약을 쭉 쓰면서 증상을 쭉 낮추는 그런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울 증상이 좀 낮춰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기능 회복을 위한 일종의 지속 치료 시기가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치료 시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6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보통 2,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증상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6에서 9개월 정도를 약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거죠. 약물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 치료 시기예요. 그 유지 치료 시기는 보통 1년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보통 1년 이상은 약물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성 치료와 더불어서 나머지 그 유지 치료기까지 상당 부분 1년에서 2년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기간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은 관리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장애를 이렇게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우울증의 이게 경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낮은 수준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아니면 아주 심한 정도인지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약을 쓰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약을 쓰지 않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정신 치료 또는 심리 치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울 증상이 좀 낫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경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에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의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하는 일종의 지도를 받으면서 임상가의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 우울증을 이미 심하게 앓았다든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약물 치료와 같이 이렇게 겸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써요.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요, 항우울제, 그러니까 우울약만을 쓰는 그런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 같이 심리치료 또는 정신치료를 같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이와 같은 치료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처럼 중간 정도에는 약과 정신치료를 같이 쓰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고도의 우울장애 그런 상황에서는 우울약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그와 같은 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극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기 자극을 줘서 경련을 일으켜서 하는 그와 같은 치료 방식이 있는데, 아주 심한 정도의 그와 같은 우울장애에서는 이것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즉 이렇게 우울 수준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식이 약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체 증상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치료 방식에 약을 쓰지 않는 방식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전기 자극을 이렇게 해서 몸에 또는 뇌 가운데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경련 증상이 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전기 경련 치료라고 해요. 이거는 응급 상황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살을 왜 위험이 있고 아주 시급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또는 약을 썼지만 약물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여졌을 때 또는 약을 쓸 수 없을 때 흔히 말하는 임산부들은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울 증상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럼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요. 이러한 치료는 마취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뇌 부분에 이렇게 전기를 흐르게 해서 그 안에서 일종의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와 같은 부분에 자극을 주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근데 부작용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 말고 이 전기 경련 치료 말고 그다음에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는 TMS라고 표현하는 이와 같은 치료 방식도 있어요. 이거는 전기 대신에 자기장을 쓴다라는 거예요. MRI 같은 거죠. 자기장을 써서 일종의 좌측, 여기가 우측, 좌측, 좌측에 있는 전두엽, 전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우울증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자기장을 흘려 보내서 나름대로 신경세포에 그런 자극을 주는 이와 같은 치료 방식이라고 해요. 그다음 빛을 쬐는 그와 같은 치료 방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계절성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빛을 쬐는 그와 같은 치료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수면 박탈 치료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요법이 있기도 해요. 뭘 잘 먹는 건데 특별히 이제 오메가3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울증을 증상을 좀 감소시키는데 영향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 일종의 이제 운동 치료 또 하나의 이제 약을 쓰지는 않지만은 몸에 이렇게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없애는 것이 그게 주된 목표다. 약물 치료의 목표고 그리고 그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그런 증상들, 그 다음에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치료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우울약을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울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병원부터 찾아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울감과 그다음 우울증은 다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 약을 먹는 것은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 이건 병이다, 정신질환이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치료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우울감, 흔히 일상에서 느끼는 슬픈 느낌, 감정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본인만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에 들어갈 수 있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약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이냐. 이 부분. 그리고 약을 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지혜롭고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료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힘의 개념이 단순히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이 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움직이고자 하고 뭔가 내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았을 때 이 우울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약에 대한 그리고 약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그런 이해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원리를 알고 그러한 원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작동하시는 영향을 끼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치료의 그런 주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이와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나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울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참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좋은 약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울 증상들, 우울감들을 잘 이겨내고 잘 다룰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약을 쓸 수 있도록 또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